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걷기 운동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팔 운동을 하면 근육을 10개를 쓴다면 다리 근육을 쓰면 한 20개에서 25개를 쓰는 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이제 물리치료 사는 AI 시대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마치 50대인 것처럼 생활하겠답니다. 그때 신문을 읽고 그때 노래를 듣고 그랬더니 갑자기 신체 기능이 좋아졌답니다. 물리치료 교수님이시니까 내가 이런 운동을 좀 안 한다, 이런 동작은 안 한다, 뭐 그런 게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걷기 운동을 안 합니다.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인 그 능력에 맞는 운동 수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나이에 제 신체 능력에서 걷기는 사실 운동으로 카운트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산책 이런 정도는 하는데 걷기를 운동으로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우리 흔히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도 교육하는 부분인데 운동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이 차야 되고 두 번째는 땀이 나야 되고 네. 세 번째는 힘이 들어야 된다. 요 세 개가 우리 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걷기는 제 신체 능력 수준에서는 기분 전환에 들어가죠. 근데 반대로 80세 넘으신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땀이 나고 예를 들면 1시간을 걷는다면 땀이 나고 숨이 찰 수도 있고요. 힘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분들한테는 좋은 운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걷기 자체를 운동으로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그 운동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 신체에 맞게 맞게. 네. 특히 젊은 분들은 걷기를 운동으로 하시는 건 단순 이 기분 전환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 세 가지를 해야지 본인의 신체 능력이 향상되거나 유지된다. 그렇게 운동의 3대 요소라는 거는 실제로 그 3대 요소가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런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운동이라고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왜 이렇게 근력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실제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 땀나고 네. 숨차고 힘들잖아요. 근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 그러니까 팔도 쓰고, 뭐, 다리도 네. 움직이고, 이런 걸 다 해야 우리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런 질문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답변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답변입니다. 어떤 동작이든 어떤 운동이든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물론 뭐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과격한 네. 운동은 그렇긴 네. 한데 그렇지만 운동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손상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럼 계단 오르기를 이렇게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제 삶의 패턴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구실 4층인데 네. 가능하면 계단을 씁니다. 이제 제 삶에서. 근데 네. 계단 오르기만큼 짧은 시간에 숨이 차고 힘이 드는 운동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네,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오르기 싫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꽤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제 삶에서 이제 기준점을 이제 찾는 거니까. 네. 네. 그다음 이제 뭐 저도 운동하는 테니스도 치고 주로 테니스를 많이 치는 편이고 그다음에 러닝도 가끔 네. 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시간 운동했다 이것보다 내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다. 이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최근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지 효율이 좋은 운동이 계단이다. 계단 오르기를 추천한다. 그 얘기구나. 맞습니다. 어디서나 계단은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올라도 숨을 차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계단 오를 때도 되게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나 봐요? 네, 엄청 많이 흔히 이제 하체 운동을 많이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 이유는 근육 크기 자체가 상체보다 하체가 큽니다. 그래요? 큰 근육을 많이 쓸수록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많이 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여기 근육이 훨씬 더 커요? 상체보다? 근육 크기 자체가 훨씬 크고 네. 부피 자체도 훨씬 많습니다. 뭐 허벅지 이런 데가 뭐 되게 큰가? 어디가? 엉덩이 근육이 제일 크고요. 아, 그래요? 네, 허벅지 근육이 그다음 아. 크고요. 그래서 상체 근육은 뭐 정말 이렇게 바디빌더들처럼 크게 키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체 근육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크기 자체가. 아. 그래서 그 근육을 많이 쓴다는 표현은 효율을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참고네. 팔 운동을 하면 근육을 10개를 쓴다면 다리 근육을 쓰면 한 20개에서 25개를 쓰는 게 되거든요. 오. 그럼 거의 2배의 운동 효과가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 안에. 아, 그런 거예요? 네. 똑같은 운동을 똑같은 시간 해도 하체 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진작 알았을 상체는 텐데. 운동을 하려면 네. 뭔가를 들어야 되죠. 그렇죠. 저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체는 우리 몸 자체가 무게가 돼서 하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아, 새로운 뭐, 발견이네. 너무 좋다. 어떤 분들은 뭐 네. 짐에 가셔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끝없이 올라가는. 죽어요, 그거. 네, 진짜. 그것도 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아, 계단 오르기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게 가장 효율이 좋은 운동이었네요. 아, 그렇구나. 아, 요새 AI가 되게 큰 이슈예요,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교수님께서 뭐 연구에 접목을 하고 계신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의대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죠. 네. 학부모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도 뭐 크게 견해가 다르지는 않은데 그래서 AI 시대가 왔을 때 없어지는 직업, 그래도 살아남는 직업 이런 걸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물리치료사는 AI 시대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 단순히 치료 기법보다는 환자와 치료사가 1대1로 됐을 때 환자가 가지는 심리적 안정감 관련된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거든요. 굳이 물리치료사만 더 이렇게 1대1로 했을 때 더 그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꽤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이거든요. 이해했습니다.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로봇이 오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렇지. 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맞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이제 박사 때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로봇을 이용해서 재활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거든요.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은 사람이 치료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느끼고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게 사실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무리 발전하고, 이게 피지컬 AI죠.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네. 로봇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체하기는 힘들다. 첫 번째고. 그래서 그다음 또 한 가지는 AI를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도구로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4년 전에 제가 이제 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신발에 센서를 넣어가지고 네. 그 평발인 사람들 보행 패턴을 바꿔주는 연구를 이제 저랑 네. 켄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친구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환자들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조금 더 보행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 AI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무궁무진한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느냐는 그렇죠. 또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뭐 저희 PT 피지컬 세라피 분야에도 네. AI 유형 현재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치료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트 쓰는 게 AI로 요즘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 의사들도 요즘 많이 그냥 들어가서 의사 만나면 녹음하고 그냥 그게 자동으로 노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환자 치료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치료 패턴이 얼마나 더 정확한 패턴인지 분석하는 정도. 그렇지만 결국은 물리치료사가 이 치료가 더 적합하다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이 있는 부분에서 스탑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치료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냥 약간 이거는 세부적인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까 네. 평발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제 옛날 카이로를 많이 갔었는데 네. 발목뼈가 자꾸 빠진대요. 그래서 제 발이 뭐 아치형으로 생겨서 뭐 어쩌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발에 넣는 패드? 네. 그런 거를 뭐 따로 오더해서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 AI를 적용해서 이 발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AI가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 발에 뭐 센서를 어떤 넣어서 동작, 어떤 근육을 더 많이 써라 이렇게 어떤 근육을 써라고 명령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발을 디딜 때 바깥쪽으로 조금 더 디디세요. 이런 식으로. 아, 맞아, 네, 맞아요. 그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딛는 게 다르다고 다르죠. 하더라고요. 신발이 다르게 딸고.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AI가. 그리고 안에 인솔 넣는 거는 저는 추천합니다. 인솔 맞아요. 네, 인솔. 안에 인솔 넣는 거는 네.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릎의 부담도 줄여주고 네. 발목의 부담도 줄여주고. 아까 전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얘기했는데 사람이 제가 이제 그걸 알아도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내가 걷는 것도 발을 어디서부터 디딜 건지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런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습관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저희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리핏을 하면 헤비추에이션 영역으로 넘어가는 네.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린애들 보행 연습할 때 많이 넘어지면서 연습하는 네. 것처럼 많이 실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교정을 해 나가는 거죠. 아까 그 사전 인터뷰 할 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카이로랑 약간 비교를 하시면서, 카이로는 약간 이제, 그 카이로 하시는 분이 이제 하시면 수동적인 치료고, 물리치료는 움직이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리핏하면서 배워서 이제 회복해 나가는 건 이제 물리치료에 가까운 거네요.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발이 평발이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받아서 회복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치료의 영역은 사실은 평발이 질병은 아닙니다. 평발이 질병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나중되면 무릎 관절염 올 가능성이 조금 아파요. 높다든지. 실제로 무릎이 아파요. 제가 네. 수십 년을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로드가 약간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바깥쪽 무릎이 많이 아픈 경우가 네. 많거든요. 특히 이제 50대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솔을 사용해서 로드를 네. 가능하면 이분하게 무릎 쪽으로 줄 수 있게 만든다든지 미리 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치료라기보다는 약간 컨설팅? 컨설팅. 예, 그런 뭐 내 건강을 위한 네. 컨설팅 정도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물리치료실에 가능합니다. 가서 네,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왠지 중증 환자만 가야 될 것 그렇지는 같은 않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조언을 구하러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더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선수들을 위한 재활 트레이닝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통증이 있어서 뭐 얼마 동안 치료를 못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통증이 끝난 후에도 패턴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투수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에 예전 같은 투구 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한 PT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얼마 전까지 여기 이제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네. PT인데 전문적으로 이제 야구 선수만 하시던 분, 뭐 삼성 라이온스 하나 이글스 오래 계시다가 나가신 분, 그분은 뭐 유현진 선수도 재활하셨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물리치료 안에서. 그렇겠네요. 여러 네. 전문 분야들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재밌네요.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물리치료 안에서도 아까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저 같으면 이렇게 뇌졸중이나 이게 뇌질환 전문으로 많이 하고 물론 다른 것도 다 하긴 하지만 그 소아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아 관련 뭐 뇌성마비나 아니면 뭐 그런 관련된 치료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 최근에는 뭐 여성 물리치료 우먼 헬스라 그래서 뭐 골반 기저근육 요실금 이런 거 관련된 치료만 하시는 분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런 것도 물리치료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에 거예요? 들어갑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요실금 그것도 다 그쪽으로 예, 할수 훈련을 있는 거예요? 통해서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인 중에는 아직 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렇구나. 그 뇌졸중 환자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 혹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본 환자들 중에 뇌졸중 환자들은 뇌졸중이 갑자기 오는 경우 사실 잘 없습니다. 대부분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면 혈압이 높으니까 뇌의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뇌졸중이 많이 오는 경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습니다. 내가 혈압약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거는 혈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후에 올 수 있는 질병들, 뇌졸중도 있고요. 심장도 심장마비도 사실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받으셨으면 반드시 드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뇌졸중은. 왜냐하면 혈관의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도 잘 터지고 안 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 혈압을 조심하는 게 사실 뇌졸중의 굉장히 큰 그럼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혈압이 오면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혈액을 충분히 못 보내줘서 그 부분에 혈액이 안 가니까 이제 뇌가 죽고 서서히 이제 막힐 수 죽는 있어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는데 가장 전문가는 사실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 의사 말 안 듣고 내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약간 어불성설이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 그걸 하고 어디셔널리 다른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데 약을 안 먹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뭐 괜찮은데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뵌 분은 50대 초반에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근데 혈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약을 잘 안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왔는데 지금 계속 회복하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혈압 조심하셔야 되는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혈압 관리하시고 좀 미리미리 검사를 받으시는 분도 그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혼자 힘든 병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힘든 병이거든요. 그리고 짧게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래 가는 병이고. 그리고 한 번 있었으면 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병이고. 슬프다. 네, 슬픈 병입니다. 그래서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또 전혀 아무렇지 않게 회복하시는 분도 많고요. 한 1년 만에 전혀 뇌졸중이 있었는지 모르게 회복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워낙 천차만별인 병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어떤 예방 방법은 사실 그게 제일 큰 예방 방법이죠. 맞아요. 그냥 검진 잘 받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왜 이렇게 안 지키는 분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제가 사실 인터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다가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연구 하나 제가 소개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70년대 했던 연구인데 80세 후반 어른들 모아서 마치 50대인 것처럼 생활하게 했답니다. 그때 신문을 읽고 그때 노래를 듣고 그랬더니 갑자기 신체 기능이 좋아졌답니다. 신기하죠. 근데 결국 나이 드는 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젊게 생각하시고 젊게 움직이시면 노화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늦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조금 하고요. 아무튼 건강해서 저를 안 만나면 더 좋고요. 맞네요. 네, 저를 안 만나면 더 좋고 필요 없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게 건강하게 생활을 사시는데 제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조지아 물리치료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은세 교수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이 교수님을 안 만나는 게 우리 건강에 가장 좋다. 만날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분과 또 아틀란타 사람 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내가 싫어하죠. 계속 말한다고. 집에서도 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아내가 항상 말하는 총량이 있는데 이걸 다 해야지 오늘 잔다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날은 오늘 수업 없었지. 어떻게 알았지? 오늘 수업 없어. 혼자 연구만 했는데.